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속마음을 들킨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기자회견이나 이런 데서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바그람 공군기지를 말합니다. 이거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공군기지인데요. 바그람 공군기지는 중국의 핵실설과 1시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철수하면 안 됐는데 바이든은 멍청하게 철수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공군기지는 베이징과 1시간 거리예요.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중국 핵심부를 타격할 수 있는데 한국만큼 좋은 데가 없는데요. 최근 한국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오히려 우리가 트럼프에 대비할 시간을 벌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사실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트럼프 1기 시절에 워싱턴 특파원으로요. 2017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4년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여러 정상회담들을 지켜봤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찍 본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일찍 본다고 온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메르켈 총리도 있었고요. 트리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진핑 국가주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느냐? 전혀 효과가 없었고요. 오히려 부작용만 나왔어요. 트리도하고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나마 효과가 있었던 사람은 아베 총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아베 총리도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봤다기보다는 안보적인 이익을 더 많이 챙긴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경제 협상이나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말을 한다면 아베 총리도 트럼프와 그렇게 친하고 트럼프의 푸들이라는 굴욕적인 말도 들었지만 아베 총리도 그에 대해서는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만난다고 좋은 건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합을 맞추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합을 맞췄다고 표현할 만한 지도자들이 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지금은 그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요. 그러니까 전기톱 들고 다니는 아주 괴짜 아저씨들. 이런 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먼저 불러서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1기 시절에는 보우소나로 브라질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약간 보수적이고 브라질의 트럼프라고 했지만 그 정말 극심한 대립을 가져왔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한국적 정서의 정치인과는 굉장히 좀 거리가 먼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일찍 만난다고 과연 좋을지 이거는 사실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자면 지금 멕시코의 셰인바움 대통령 지지율이 85%입니다. 이유는 뭐냐? 셰인바움 대통령은 바로 옆에 있지만 트리도 총리처럼 트럼프 만나러 열심히 가지를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갔어요. 안 가면서도 85%고 대신 미국이 뭔가를 할 때마다 바로바로 대응을 내놓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펜타닐이나 이런 문제 가지고 관세 부과하겠다고 협박했을 때 셰인바움 대통령의 반응이 우리 옛날에도 한번 해봤잖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군대 보내고 그 불법 체류자들 데려올 만한 이제 수용소라고 표현하는 좀 그렇지만 어떤 집 같은 걸 만들어서 지정해 놓고 거기로 이제 데려오고 그런 식으로 딱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해줘서 관세를 연기하고 또 트럼프의 어떤 요구가 있을 때마다 거기에 맞춰 대응해주고 하면서 셰인바움 대통령은 상황 관리를 해가는 겁니다. 반면에 이시바 총리는 과거 이제 아베 총리가 했던 것처럼 황금 투구를 선물하고 1조 달러의 투자 계획을 밝히고 했지만 사실 지금까지 한국이 당한 거나 일본이 당한 거나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물론 저는요. 한국보다 일본이 더 나중에 더 많은 혜택을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트럼프 정권 끝까지 봤을 때 일본이 좀 더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좀 더 혜택을 받는 나라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나 이런 사람들이 동맹의 티어에 따라서 그 관세나 모든 걸 결정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트럼프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일본이 아무래도 혜택을 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경제적인 혜택은 아니라도 안보적인 혜택이라든지 이런 거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인도 태평양이라는 용어를 그냥 무시로 쓰고 있지만 잘 쓰고 있지만 사실 그 말은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만든 말입니다. 사실상 일본의 세계 전략이 트럼프에 이식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라도 일본은 트럼프나 그 주변 사람들한테 설득을 해 갈 거고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탄핵이라서 물론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합이 맞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고 이제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든지 우리의 지도자가 이제 좀 시간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해 나간다면 오히려 우리한테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제 좀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하는 나은 결과라는 건요. 아주 이득을 본다는 게 아니라 손실을 상대적으로 덜 보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돈 먹는 하마로 여기고 결국 철수시킬 것이란 분석이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이제 미국에 정말 쓸모 없어진 것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많은 이점을 제공하고 있나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는 주한미군 철수를 뭐 1기 때도 뭐 협박을 하고 했습니다만 저는 철수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속마음을 들킨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데서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바그람 공군기지를 말합니다. 이거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공군기지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하고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요. 나는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하려고 했지만 철수를 해도 바그람 공군기지에는 한 5천 명 정도를 남겨놓으려고 했다라고 계속을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그람 공군기지는 중국의 핵실설과 1시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철수하면 안 됐는데 바이든은 멍청하게 철수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을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주장해서 대통령이 됐고 실제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걸 완성한 게 바이든 대통령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간 철군이 완성된 다음에 탈레반이 다시 아프간을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실수한 게 아니라 바이든이 실수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논리가 이 바그람 공군기지는 중국 핵시설과 1시간 거리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걸 우리나라에 그대로 대입해 보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공군기지는 베이징과 1시간 거리예요.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중국 핵심부를 타격할 수 있는데 한국만큼 좋은 데가 없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바꿔 말하면 어떻게 여기서 주한미군을 빼겠습니까? 주한미군을 여기서 빼버리면 중국이 그냥 동북아를 어떻게 흔들 수 있는 걸 그냥 미국이 그냥 놔두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대만 유사시에도요. 주한미군이 글로 이동하든지 하고 여기 한반도를 한국군이 지켜야 될 텐데 그러면 여기 증원군도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쪽의 동맹들이 다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는 상당히 레토릭이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 의회가 얘기하는 것도 그래 네가 한국을 압박하고 방위비로 압박하는 거 다 받아도 돼. 대신 주한미군 숫자는 건드리지 마라고 해서 그 작년 말에 미국 양당, 그러니까 민주공화 양당이 합의해서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이라고 미국 안보에 대한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규정한 법이 있습니다. 거기도 28,500명이란 주한미군 숫자를 박아놨어요. 법으로 박아놔서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런 것들이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 전략을 봤을 때도 주한미군 철수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 대통령이 끝까지 해야 된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쉽지는 않다. 거의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의 군함, 선박 건조 능력을 협력 희망 분야로 지목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여기서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세계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는 뭐를 봐야 되느냐 보면 되는데요.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과 군사력인데요. 기술은 미국이 지금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나 이런 거를 갖고 있고 그 기술을 제조할 수 있는 걸 다시 끌어오기 위해서 TSMC나 이런 걸 미국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기술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패권국은 바다를 잡아야 됩니다. 바다와 하늘이죠. 이제는 뭐 현대로 들어왔으면 하늘이 됐는데 하늘은 미군이 꽉 잡고 있습니다. 하늘을 근데 꽉 잡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공모함이나 배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생긴 겁니다. 패권국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다인데 그 바다에서 군함 한 척을 짓는데 미국이 이제 9년이 걸릴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쇠퇴하면서요. 미국에서는 이제 사실상 조선소가 없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세계 이제 조선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1% 정도밖에 안 되고 숙련공도 없고 그렇게 또 쓰기에는 임금도 너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미국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중국이 너무 치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뭐 군사 전문가들은 말할 때 중국이 지금 미국보다 군함이 한 100척 정도 척수로는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질적으로 미국이 훨씬 뛰어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어찌됐든 중국이 뭐 미국처럼 지금 세계 대양을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중국이 말하는 서태평양을 지배하는 데는 어떻게 생각하면 충분한 정도의 전력을 갖춰가고 있잖아요. 그럼 미국이 이걸 당연히 견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패권국 지위가 흔들리니까요. 그럴 때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한국하고 일본 정도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한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좀 얼마 전에 뭐 신문 1면에 났는데요. 미군 군수 지원함이 한국에 정말 들어올 때만 해도 그 수리를 받으러 들어올 때만 해도 완전히 폐어선같이 다 녹슨 모습으로 들어왔는데 6개월 후에 수리하고 완전히 새배처럼 돼서 나가는 그런 사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에 처음 수리하러 온 미군 군함이었는데 군수 지원함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미국에 알려지고 그리고 한국이 이제 동맹으로서 이런 걸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미국이 계속 맡길 수밖에 없겠죠. 이게 이제 자신들의 패권 유지를 위해서도 이제
명확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그게 당연히 한국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아주 오래가는 기회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당연히 한국에서 수리하고 배를 뭐 만드는 데까지 가기에는 법안도 만들어야 되고 아주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군함은 미국에서만 짓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리 정도는 가능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이 한국의 조선소한테서 장기적인 걸로, 이 조선소는 바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숙련 노동공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필요하니까요. 장기적으로 옮기라고 미국으로 옮기게 압박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만 해보세요. 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배를 일본에서 지어 오는데, 혹은 뭐 대만에서 지어 온다고 하면 적어도 군함은 한국에서 지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보의 핵심적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기 때문에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 기간에는 뭐 그 MRO 시장이라고 하죠. 그 시장이 뭐 20조라고 하는데, 그 정도 시장, 꽤 큰 시장이 열리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도 이제 미국으로 이전하라는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트럼프 2기의 4년을 어떻게 지내느냐라고 볼 때, 우리에게는 상당히 뭐 지렛대, 뭐 트럼프가 우리의 이 지렛대를 얼마나 생각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과 협상하고 미국이 방위비 압박을 할 때 우리에게 좀 꽤 좋은 어떤 수단이 하나 더 생긴 거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집권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적응하면 좋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는 제가 늘 말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어떤 이익을 더 얻겠다는 것보다 손해를 덜 본다는 입장에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아메리카 퍼스트는 아메리카가 제일 많은 이익을 챙기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손해를 덜 보면 상대적인 거니까요. 예를 들자면 자동차 관세도 전 세계 25%를 때리면 그게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면, 당장 우리에게 25% 떨어지는데 그럼 수출이 얼마 들고 이렇게 계산을 하겠지만,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그렇게 때리고요. 캐나다, 멕시코도 그렇게 때려지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25% 관세를 캐나다, 멕시코에 때린다고 하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서 4월 2일까지인가 밀어놨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 그 왜 밀었는지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동차 3사 대표들이 나한테 너무 전화를 해가지고, GM, 포드나 그다음에 스텔란티스, 과거 크라이슬러죠. 대표들이 나한테 너무 전화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마지막이라고 하고 늘려준 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포드 대표나 이런 사람들 인터뷰를 대면요, 이렇게 되면 한국만 이득이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 본다고 한국 언론에서 난리인데, 포드는 이렇게 되면 한국만 이득을 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미국에서도 생산을 하지만 부품이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다 걸쳐져 있는 겁니다. 자기들도 당연히 공장에 세금이 올라가고 하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나 이런 데는 오히려 자기들이 보기에 원가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의 메이커들은 오히려 한국이 더 이익을 본다고 하고, 우리는 큰일 났다, 이거 미국 애들이나 미국의 공장이 없어서 더 많이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지금 뭐 현대차에서 2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지만요. 어찌됐든 입장이 다 다릅니다. 특히 상호관세라는 건 각각 모든 관세가 다 달라지는, 나라별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세의 결과가 다 나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차분히 기다리고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때쯤 되면 빨리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취해야 됩니다. 일본 대기업들도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 보고 움직이겠다는 비율이 한 60, 7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어느 정도 보고 움직여야 되는데, 대신 이 세상에 나가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단지 트럼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공급망은 이제 미국 공급망, 중국 공급망 갈라질 수밖에 없는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거래처가 어디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생각해 보면, 사실 저는 우리가 미국 공급망에 편입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경제적으로 생각해도 그런데요, 우리의 가장 큰 경쟁자는 과거엔 뭐 일본이고 대만이고 그렇다고 했지만 중국입니다. 중국이 없는 새로운 시장이 있는 거잖아요. 이 시장이 새로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중국이 없는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가장 큰 경쟁자가 없는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하는 세상을 바라보고 미리미리 좀 기업마다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놓는다면, 초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트럼프 4년간 뭐 어려울 수 있죠.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또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 제재와 수출 통제 관련된 회사를
시작하게 된 건 트럼프 1기 시절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1기 때 특파원 하면서 보니까요. 기업들이 워싱턴에 그때도 엄청 몰려왔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람들은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늘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제가 느끼고 그때도 그 미국의 대형 로펌들도 조언한 게 뭐였냐면 전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회사의 내규도 혹시나 제재 위반을 하거나 수출 통제를 위반을 했을 때 혹은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것 같았을 때 그랬을 때 그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내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최소한 벌금도 거의 없고 혹은 뭐 경고로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걸 만들어 놓지 않으면 미국은 징벌적인 벌금을 내리거든요. 특히 미중 패권 전쟁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관계도 많잖아요. 그게 그 속에서 새우등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원하고 원치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생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뭐 그런 거나 수출 통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뭐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기업들이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하게 좀 미래를 대비하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